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2025년에 좀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경제 전망도 있고 또 눈부시게 발전하는 AI 기술,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사이버 위험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인구 구조 변화까지 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연합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알랩, 한국 딥러닝 보고서, 국제금융센터, KDI 경제전망, 또 컴퓨터 월드 IT 분석, 위키백과 통계까지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 정보랑 통찰을 딱 뽑아내서 당신이 이 큰 그림을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KDI가 8월에 내놓은 수정 전망을 보니까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좀 낮은 수치죠. 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 투자 부진을 꼽고 있네요. 이게 마이너스 8.1% 예상이라니 국내 경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요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외부 변수 역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연합뉴스 기사 분석을 보면 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 관세 조정이 없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관세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올해랑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p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만약에 최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없었다면요.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서 내년 성장률을 0.27%p까지 끌어내렸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옵니다. 와, 결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수출 전선에도 좀 먹구름이 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자체가 경제를 그냥 짓누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또 어떤 위험들이 보이나요? 국제금융센터는 이제 2025년 세계 경제가 한 3.0% 정도, 그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잠재적 위험들, 소위 회색 코뿔소, 그레이스원이라고 하죠. 예측은 가능한데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그런 위험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회색 코뿔소요?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특히 그 트럼프 2.0 시나리오 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막 불붙을 가능성, 이걸 꼽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달러나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요인들이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다르게 나타나고 특정 자산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 이것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결국 국내 건설 경기 둔화에다가 또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이게 이중고를 겪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그렇죠. 이런 거시경제 상황은 결국 당신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KDI는 2025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성장세 둔화 때문만은 아니고 잠시 후에 또 다루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 영향까지 겹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아, 인구 문제까지요? 네. 그래서 일자리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가 다소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기술 분야, 특히 인공지능 AI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삶과 산업 속으로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 딥러닝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은 AI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그 자체가 되는 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실제 돈을 벌고 또 기업 시스템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내재화, 이게 화두가 되는 거죠. 내재화요? 흥미로운 지점은 AI 모델의 진화 방향인데요. 그 GPT 시리즈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범용 AI 서비스로 자리를 잡는 한편에요. 특정 산업이나 기업 내부 업무에 맞춰서 최적화된 소규모 언어 모델, SL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LLM이랑 SLM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백화점, LLM하고 특정 분야만 파는 전문 매장, SLM, 이게 같이 있는 모습,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하. 이 SLM은 기업 내부망,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비용 효율적이면서 응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AI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AI가 아니라 우리한테 딱 맞는 AI를 찾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컴퓨터 월드 보고서를 보니까 그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환각 현상 같은 거요. 네네, 할루시네이션. 네, 그런 부정확한 정보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검색 증강 생성, RAG 기술입니다. RAG. 네. AI가 답변을 만들 때 최신 외부 데이터나 아니면 기업 내부에 검증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참조해서 답변의 정확성이랑 신뢰도를 확 높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더 믿을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 DB, 이게 필수적입니다. 컴퓨터 월드 보고서는 이 RAG와 벡터 DB 기술의 성숙도, 그리고 안정성 확보, 이게 2025년 AI 도입의 성패를 가를 주요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성능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기존에 쓰던 업무 시스템, 예를 들면 뭐 ERP나 CRM 같은 거랑 어떻게 통합하고 나아가서 AI 에이전트가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랑 연계해서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느냐, 즉 그 내재화 수준이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SAS가 선정한 2025년 AI 트렌드에서도 그런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AI를 잘 쓰는 기업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이제 끝나고 실행으로 증명할 때다. 뭐 이런 전망들. 이런 AI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도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품질이 AI 격차를 만든다. AI를 악용한 공격이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협한다. AI 윤리와 거버넌스 정립이 필수다와 같은 경고도 같이 나옵니다. 아, 역시 고려할 점이 많네요. 네, 즉 AI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양질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철저한 보안, 또 윤리적 책임, 이게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AI 모델 학습에 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와, 탄소 발자국까지요? 정말 AI 하나에도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걸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책임의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 AI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눈부신 AI 발전에는 또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알렛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사이버 보안 환경이 이 AI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AI가 위협이 된다는 걸까요? AI가 공격자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도구를 쥐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렛 보고서는 AI가 첫째, 정교한 가짜 콘텐츠,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회공학적 공격에 쓰이고요. 네. 둘째, 소프트웨어의 숨겨진 약점, 그 취약점을 찾아내는 분석에도 쓰이고요. 셋째, 보안 시스템의 탐지를 우회하는 지능형 악성 코드 제작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전문가만 가능했던 공격들이 AI 덕분에 훨씬 쉬워지고 또 자동화되고 대규모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2024년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 딥페이크 이용한 금융사기라던가 가짜 납치 협박 같은 사건들이요. 네, 맞습니다. 홍콩에서 그 딥페이크 영상 통화로 금융사 임원을 사칭해서 약 340억 원을 가로챈 사건, 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부모에게 딸의 딥페이크 납치 영상을 보내서 돈을 요구한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AI 기반 공격의 현실적인 위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외에도 2024년에는 정말 굵직한 보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의 윈도우 PC 수백만 대를 마비시켰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솔루션 업데이트 오류 사태 기억나시죠? 아, 네네. 정말 난리였죠. 네. 그 사건은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북한 해커들이 IT 전문가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자로 취업한 뒤에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자금을 탈취하는 사례도 급증했어요. 위장 취업까지요. 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발생했던 무선호출기 연쇄 폭발 사건. 이건 사이버 공격이 단순히 디지털 영역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례였죠.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무섭네요. 랜섬웨어 공격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알렙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업 침해 사고 중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무려 34%를 차지했습니다. 34%나요? 네. 국제공조로 락빗 같은 거대 조직이 소탕되어도 랜섬 허브 같은 새로운 조직이 금세 그 자리를 메우는 식으로 이 서비스형 랜섬웨어 RAAS 생태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아, RAAS 생태계?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등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200개가 넘는 조직을 공격하면서 아주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죠. 이들은 단순히 파일을 암호화하는 걸 넘어서 훔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게 이중갈취, 여기에 디도스 공격까지 더하는 이게 삼중갈취, 아주 악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삼중괄치까지? 정말 악랄하네요. 네. 특히 민감한 환자 정보를 다루는 병원이나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환경을 노리는 공격이 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럼 공격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유형의 공격이 가장 흔한가요? 그리고 공격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알렙이 다크웹 같은 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가장 흔한 공격 목적은 역시 데이터 유출 41%였습니다. 역시 데이터군요. 네. 그 외에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데이터나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정보를 빼내는 데이터 주입 공격, Inject Unexpected Items 이나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집요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산업 전반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특정 산업별로 좀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정보 수집 분석 공격은 건설, 법률 세무, 통신 분야에서 특히 많았고요. 데이터 주입 공격은 보험, 전자반도체, 게임 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알렙의 보안 장비 탐지 로그를 기준으로 보면요. 공격 시도의 출발지 IP는 의외로 국내 27%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국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 뒤를 미국 24%, 불가리아 7%, 중국 6%, 러시아 5% 등이 따랐습니다. 물론 국내 IP라고 해서 반드시 국내 해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경유지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시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AI 시대에는 이 보안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생존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 월드 보고서도 생성형 AI를 잘못 사용하면 내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제로 트러스트. 쉽게 말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항상 검증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마치 집 현관문뿐만 아니라 모든 당문마다 신분증 검사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안팎의 모든 접근을 계속 확인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기술, 안보 환경의 더 깊은 배경에는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위키백과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바로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그 사실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노인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 사회로 2배가 되는데 불과 1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8년이요? 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전례 없이 빠른 속도죠. 정말 빠르네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하고 또 유례 없이 빠른 출산율 감소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세, 세계 3위, 특히 여성은 86.1세, 세계 2위에 달하는데요. 반면에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4명대에서 2018년에는 0.90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아, 기대 수명은 긴데 출산율은 낮고
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KDI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 구조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위키백과 자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하고 잠재 성장률 하락이 우려됩니다. 그렇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둘째, 노인 부양 부담이 급증합니다. 2000년에는 일하는 사람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요. 2050년에는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와, 1명이 1.2명이요? 네. 이건 고스란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셋째,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2018년 43.4%,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거의 3배 수준이에요. 네, 평균의 3배요. 네, 오래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게다가 기대 수명 83.3세는 길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 2018년 64.4세와의 차이가 19년 가까이 됩니다. 19년이나요? 네. 노년기 상당 기간을 질병과 씨름하며 보내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도전 과제네요. 아까 보니까 심지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생활비나 의료비 마련을 위해서 보유주택을 팔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주택 공급 증가 요인이 되는 반면에 고령화로 전체적인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도 많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넘어서서 경제성장 방식, 국가재정 운용, 복지 시스템, 심지어 도시구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관통하는 여러 중요한 흐름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과 산업을 바꾸는 AI 혁명의 기회와 또 그 그림자,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그리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정말 복잡하게 얽히면서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개인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특히 AI 활용 능력을 익히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AI 윤리 규범을 잘 세우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나 제로 트러스트 같은 선진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 또 초고령 사회라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는 복지 시스템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에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2025년에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AI 기술이 GPT 같은 거대 범용 모델 LLM에서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특화된 소형 모델 SLM으로 분화되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AI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무게중심은 중앙 집중적인 초거대 AI와 또 분산된 소규모 전문 AI 중에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점 변화가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동시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